안녕하십니까. 스카이 인베스트먼트의 범고래입니다. 오늘은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고신용 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1월 3일에 찍어 놓은 건데 지금 현재로는 만 원을 살짝 넘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1,300억, 1,400억 수준이고 PER 11배에서 12배, PBR 3배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요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채권 주식 업계의 마켓시어 1등을 하고 있고요. 마켓시어는 꾸준하게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8년도부터도 15%에서 현재 거의 18%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장점이라 한다면은 사업의 리스크가 매우 낮거나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 추심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채권 추심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부실 채권을 직접 매입해가지고 이제 높은 이제 차익을 이제 챙기는 형태가 있는데, 고려신용정보는 부실 채권을 할인해서 매입하는 형태의 영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실 채권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익은 많이 남겠지만 이제 그 회, 회수를 못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쪽 영업은 안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기업들에 존재하는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든지 뭐 매출 채권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리스크는 이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가 매우 낮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최근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금리 막판에 대출 여신 총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2022년도부터 금리를 오르면서 이제 대출 연체율이 또 급증하고 있고요. 예, 대출 총액이 증가 있는 상황에서 연체율이 급증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실 채권이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러면 고려신용정보와 같은 채권 출신 업계는 먹을거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예, 이게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리스크라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사실을 전부 다 시장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싸게 거래되는 상황은 아니고 이제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딴 기회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사업은 채권 추심 사업이고요. 기타 뭐 민영 대응업이나 대부업 이제 또 하고 있는데 신용조사업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메인 이제 사업은 채권 추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채권 추심만 위주로 이제 이번 발표 때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허가 산업이기 때문에 명백히 진입 장벽이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점유율이 직접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채권 추심 이런 이제 신용정보 회사의 이제 채권 추심을 의뢰하는 채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정 이하 여신입니다. 고정 이하 여신이라 한다면은 이제 금융권에서 부르는 건데 금융기관의 여신 분류는 총 5단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무 추정 손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고정 이하부터 이제 부실 채권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수 의무이나 추정 손실은 거의 이제 추심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고정부터는 이제 부실 채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고정 이하 여신을 이제 정상화, 그러니까 추심을 하는 거죠. 돈을 받아내는 거.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뭐 이제 1금융의 은행도 있지만은 상당수가 카드사, 캐피탈사 같은 이제 2금융 또는 캐피탈 이런 비은행 채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나 보험권들은 자체적인 채권 출신 계열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2금융이나 이제 카드사, 캐피탈사, 그다음에 렌탈사 이런 데 채권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신용도가 높은 채권들보다는 이제 서민금융이나 신용도가 낮은 채권들이 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BM은 간단합니다. 이제 채권 추심하고요. 채권 추심 회수 금액의 20% 수수료 수취하고요. 80% 돌려주고 그다음에 20% 수수료 중에서 50%를 추심 인력 위임직에다가 배분합니다. 위임직이 10% 가져가고요. 회사가 10% 가져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8%인데 최근 들어서 크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채권 추심 대행 수수료만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나 재고 부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부실 채권이 많아지면은 '이 회사한테 좋겠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제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부실 채권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때 채권을 이제 일종의 수주잔고라고 볼 수도 있고 재고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종의 그런 수주잔고가 인제 경기가 안 좋을 때 크게 증가하고요.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 채권들을 추심해 가지고 인제 회수하고, 그러면은 매출이 증가하고 매출 증가에 따라 이익도 증가한다. 결론은 실적은 언제 찍히느냐라고 하면은, 실적은 결국 경기가 회복될 때, 돈을 벌 때, 이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무 상황을 보시면요. 매출, 그다음에 판매 관리 매출, 그다음에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는 이제 수수료 사업이기 때문에 매출이 증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 판관비,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해도 안 빼놓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는 안 써 있지만은 ROE가 연평균 20% 이상을 꾸준하게 찍고 있습니다. 네. 거의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ROE를 20% 이상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상승의 이제 메인 키 팩트는 뭐냐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신장고 총액, 그러니까 대출 총량이 많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출 총량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이제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이제 부채 규모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신장고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증가율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여신장고 총액이 증가하고 거기에서 연체율이 증가하면 부실채권이 증가하기 때문에 먹을거리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채권 출심업계가 주로 취급하는 이제 상사채권이라든지 비은행 금융채권, 이쪽이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이제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제 추심 금액이 증가하면은 이제 실적이 찍힌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매운맛 국장의 특성을 봤을 때 다선반영할 것이다라고 시장도 보고 있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시장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BM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그게 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확인된 거는 이제 여신장고는 증가했고, 그다음에 특히 직전 3개년 대출 장액이 크게 증가했고, 연체율은 이제 최근 3년 동안 또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수주잔고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사업 보고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확인이 안 되고, 회사에 확인해서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뭐 데이터로 나온 수주란고는 없습니다. 그냥 계약으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추심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이제 채권이 얼마 확보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유추해 보는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주력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여신장고 증가했고 연체율 증가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확보된 부실 채권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에 이제 우리 FOMC에서도 금리 떨어뜨리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2022년, 23년 좀 어려웠고 경기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까지는 계속 힘들다가 내년 지나가야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지만은, 시장은 올해부터라고 증권사 리포트나 컨센서스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대출 규모, 연체율, 경기 회복, 이 세 가지 이제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발표 자료에서 좀 추가된 내용인데요. 요 정도 좀 가볍게 좀 알아봤습니다. 채권 출신 부분이 90%인데, 이제 이 중에서는 개인 고객인 민사 상사 채권, 그러니까 이제 사업상 빌려주고 아니면 물건 공급해주고 못 받은 돈, 떼인 돈,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그 채권들이 상당량이 많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금융, 통신, 핸드폰, 그다음에 렌탈, 정수기, 이런 쪽에서 B2B 채권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특정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민사 상사 채권, 금융, 통신, 렌탈 전부 다 취급하고 있고, 수주잔고는 10조에서 15조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제 찾아봤고요. 이제 그러면 이 추심업계 경쟁력이 뭐냐 하면은 유임직입니다. 유임직.
어쨌든 그런 이제 위임직 분들의 능력이 가장 경쟁력인데 이 고려신용정보의 경쟁력은 역시 이 위임직 경쟁력이 업계에서 제일 뛰어나다라는 게 이제 업계 평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 위임직이 약 1,500명 규모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고요. 또 포인트가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 67%, 3년 이상이 94%.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면 3년 이상 다 근무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럼 뭐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냐? 그러면 베테랑들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주정보가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또 요인이 되고 그러면 또 경험이 쌓이고 이게 이제 선순환되는 경쟁력이 이제 고려신용정보가 갖춰졌다. 그 다음에 전국에 지금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방에도 전부 다 지사들이 있거든요. 저도 길 가다가 고려신용정보 지사 건물을 확인했는데 전국에 지사가 있고 위임직들이 거기에 펼쳐져 가지고 다들 이제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럼 이 시장은 신용 정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네,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제 결론입니다. 이제 2022년도 하반기에 레고랜드 터졌었거든요. 그때 70% 주가가 급등했었는데 이게 이제 시장 리스크가 발생하면 해지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제 부동산 PF나 지금 가계부채가 이제 굉장한 문제거든요. 지금 태영이라든지 그 다음 타자든지 롯데가 거론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4월 지나가면은 이제 좀 이제 터질 수도 있다라는 게 저희 금융업계에서는 굉장히 팽배합니다. 사실 지금. 그래서 안 터지면 좋겠지만은 이런 시장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작게든 크게든 그럴 때에 한번 모멘텀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 기대입니다. 왜냐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뭐 부실 채권이라든지 대출 총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이제 그 내러티브는 다 확보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스토리는 다 확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멘텀 시장의 주목이 붙으면 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 기대입니다, 기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BIS 신용갭이라 그러는데 GDP 대비해 가지고 대출 규모가 얼마냐를 보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보시면은 여기 2008년도 리먼 파산하기 직전에 그때 한번 10%를 넘었었고 지금 2019년부터 10%가 초과된 지가 꽤 지났습니다. 그래서 10% 초과되면은 이제 추후에 신용 리스크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게 이쪽에서는 거의 정설이더라고요. 경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이제 이런 이제 리스크가 우려된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 총량이 엄청 많다는 뜻이고요. 연도별 가계부채 보시면은 쭉 증가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증가율을 보시면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죠. 현재 상황인 거고 그거를 제가 요건 최근 가계대출 현황인데 이제 2020년, 21년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담보 외의 대출도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이때는 신용대출도 많이 증가했고 그런데 2021년 이후로는 주택담보대출은 계속해서 이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기타 대출은 이제 상당히 감소한 상황이고요. 2022년, 2023년에 왜 이렇게 튀었냐? 이거죠. 그 보금자리론. 네. 그래서 그걸로 튀었던 거고 사실은 2022년 이후부터는 이제 주택담보외 대출은 이제 감소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가 이제 대출이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위에 거는 가계대출 총량이고요. 밑에 거는 고려신용보 매출액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액도 함께 증가했고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면 매출액도 한 3, 4년의 리드 타임을 두고 크게 증가했다. 여기 대충 그림이 보이시죠? 리드 타임을 두고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이제 어떤 연체율이나 그런 것보다는 가계대출 총량과 관련성이 더 크더라 하는 거를 좀 찾아봤고요. 요거는 이제 가계대출 증가율, 예, 오렌지색입니다. 증가율과 매출액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가계대출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고 나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3년에서 4년, 2,
3년 정도 텀을 두고 매출액이 또 크게 튀더라. 그래서 보시면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줄어들었다가 튀면은 또 한 3, 4년 그 리드 타임을 두고 매출액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9년부터 또 뭐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또 증가율이 튀었죠. 그래서 요게 또 매출액 증가율로 한번 또 튀지 않을까. 예, 한 3, 4년 격차를 두고. 그래서 2019년, 20년에 튀기 시작했죠. 20년, 21년에 대출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면 2024년, 5년 정도부터는 이제 매출액에 반영될 수 있겠다. 이거는 뭐 그냥 짐작이죠, 짐작입니다. 네, 그렇지 않을까라고 데이터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대출 총량을 봤고요. 그러면 이제 연체 현황은 어떠냐 봤더니 고정이화 채권 규모가 22년 말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서 2023년 1년 만에 고정이화 채권 규모가 약 40%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2023년을 보시면 2023년 그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지금 이제 3분기까지만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한 분기 만에 20%씩 지금 고정이화 이제 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2023년 되니까 이제 부실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크게 튀고 있죠. 근데 여기 자세히 데이터를 보시면은 저축은행 할부 리스사 신용카드 특히 저축은행 채권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도 크게 증가했고요. 2023년에 고정이하 채권이 크게 증가했고 분기별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네. 이건 아주 최근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최근형을 보시면 대출 연체율도 가계대출 어, 고려신용정보가 주로 취급하는 거는 그때 가계 대출이 많습니다. 가계 대출이 많은데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크게 올라가고 있다. 0.65에서 1.25면 거의 2배 증가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체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신문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앞으로 보면은 이제 잠재 부실률이라 해가지고 이제 가계 부실 선행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또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중저신용자 이용률이 높은 저축은행 신용대출이 굉장히 치솟았고 카드론 잠재 부실률도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가계부실 선행지수가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상황이다. 부실 지수가. 네, 그래서 앞으로도 부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19년부터 21년까지 대출 규모 크게 증가했고 22년부터 금리 인상하면서 연체 규모 확대됐고 먹을거리 늘어났고 근데 이제 연체율 상승한다고 바로 매출 증가하지는 않고 이제 추심할 시간을 줘야겠죠. 그래서 추심할 시간을 줘야 되겠고 결론적으로는 언제부터 회수돼가서 반영할 것인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증권사 레포트나 컨센서스에서는 올해부터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저는 올해는 좀 빠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워낙 선명한 편이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내러티브는 있습니다. 네, 그 밑에서 붙인 말들은 많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언제 선반영해 줄 것이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올해 컨센인데요. 영업이익 30%, 매출은 20%, 영업이익 30%, 당기순이익 30%, 35%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시를 해놨어요. 이게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과거 그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컨센이 제법 맞더라고 얘네가 BM이 단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센이 제법 맞는데 싶었는데 올해가 너무 공격적이라 가지고 과연 맞을까 의심도 되면서 희망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가이던스도 보시면은 네, 컨센보다 이제 컨센하고 거의 유사하게 가이던스도 이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매출액도 거의 비슷하고, 네, 순이익도 167억, 뭐야, 영업 OP는 거의 같게 제시하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크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신뢰 저는 반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싸지가 않다. 네. PBR 밸류가 3.27배, 5년 평균, 10년 평균 2.68배, 현재는 3.2배. 네, 이런 상황. 2024년 컨센서스 충족 시 2.77배. 네. 만원 기준입니다. 주가 만원 기준.
안 싸다. 네. 거의 16배. 네. 16배. 그러니까 지금 안 쌉니다. 네. 다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제 그러면 결국 주가가 오르려면은 2025년도 5년도 실적까지 땡겨서 반영했을 때가 결국은 인제 목표 주가 겨우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 PER로 해 보면은 2025년도 거 이제 평균 PER 14배 가정하고요. PBR은 3배 가정하고 EPS를 2025년 거를 땡겨 왔을 때의 PER 기준으로 보면 14,500원. 네, 25년 실적까지 땡겨 왔을 때 PBR로 보면은 3,000원. 그럼 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 주가 만 원으로 봤을 때는 PER로 봤을 때는 45%, PBR로 봤을 때는 30% 정도. 그 정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2025년 아니 2022년 레고랜드 쳤을 때 17,000원까지 튀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현에 만 원에 사 가지고 15,000원 정도 주가가 튀면 매도하고 튀어야 됩니다. 네. 15,000원 이상은 2025년까지 실적까지 땡겨온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고민스럽긴 한데 이제 만원 넘어서는 이게 매수해봤자 이게 리스크를 끌어안고 매입하는 게 과연 실익이 있을까? 9천 원이라면 좀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터지든 안 터지든 올해 이제 일단 부동산 PF 문제는 터지긴 터집니다. 가볍게 진행할 거냐, 심각하게 진행할 거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하다. 네,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